북저널리즘 위켄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MC 김혜림 에디터입니다. 현재를 해설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소식을 살펴보는 위크엔드, 이번 이야기는 정원진 에디터가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흔히 역사적 판결이라고 하잖아요. 네. 올해 6월에 미국에서도 있었는데요. 연방대법원이 1961년에 시작된 정책, 대학교 입학에서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조치가 위헌이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건 하면 안 된다라고 못을 박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죠. 이 대법원이 완전히 보수로 기울었다는 이제 신호탄으로 해석이 되면서 네. 사회 전반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 말이 많았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 판결 이후의 미국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 판결이 6월에 있었으니까 네. 지금이 또 8월이니까 한 2개월 동안 또 그쵸. 이런저런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또 다른 입시 제도에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 네. 그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판결 때도 위헌 쪽에 섰던 닐 고서치 대법관이 있는데요. 네. 보수 성향의 대법관인데 이 어퍼머티브 액션 말고도 앞으로 뭐 운동선수 특혜 입학이나 기부 입학이나 동문자재 입학도 다 없어져야 한다고 말을 했었어요. 네. 그게 이제 졸업생이 모교에 꾸준히 기부를 할 경우에 자녀에게 입학 우선권을 주는 레거시 입학 제도가 있습니다. 뭐 하이틴 영화 보면은 그런 거 나오잖아요. 네. 엄마가 졸업한 대학교라서 꼭 오고 싶었다. 뭐 이런 네. 것들. 그러니까 이것도 역차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비영리 단체가 교육부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정확하게는 하버드 대학교의 레거시 입학 제도를 겨눴습니다. 네. 이 단체의 주장에 따르면은 이렇게 기부와 관련 있는 지원자가 그렇지 않은 지원자보다 입학할 가능성이 7배 높다는 겁니다. 7배나. 네, 실제로 2019년도 기준으로 하버드 학생 28%가 하버드 출신 부모나 친척을 두고 있었고요. 네. 그런데 또 따져보면 하버드 대학교에서 레거시 제도 관련한 지원자의 70%가 백인이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 단체는 흑인 단체랑 라틴계 모임을 대신해서 진정서를 제출했고 그러면서 이제 백인 우대 정책을 없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수인종 우대 조치만 있는 게 아니다. 뭐 사실상 백인을 우대하는 조치도 있다. 이렇게 맞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기준으로 보면은 다시 해석할 여지들이 생기는 것들이 있거든요. 다양성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줄줄이 소송에 처할 위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아마존이랑 스타벅스도 뭐 소송 걸렸다 이런 얘기 네, 있잖아요. 맞아요. 이 아마존이 원래 그 배송업자 그 계약할 때 흑인이나 라틴계 한 1만 달러 정도를 추가로 주는 정책을 했었대요. 네. 근데 이게 그 지난해 이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소송을 당했다고 해요. 게다가 이 스타벅스 경영진도 이 여기에 소액 주주가 있는데요. 그 싱크탱크인 국가공공정책연구센터가 있습니다. 네. 여기로부터 비슷한 소송에 걸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보수 단체들이 지금 이 DEI라는 거를 공격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그 Diversity, Equity, Inclusion, 그러니까 다양성, 평등, 융합의 약자를 따서 부르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까지는 그 기업들이 왜 우리 ESG 투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이제는 이런 사회적인 가치를 챙겨야 뭔가 투자도 더 잘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그 S에 해당하는 게 이 DEI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점점 위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 애플, 구글, 스타벅스 같은 기업들 있죠. 이 네. 기업들은 다양성이 비즈니스 성과를 높인다고 믿는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이었거든요. 뭐 소수인종 우대에 조치하는 그런 대학들 지지하는 문서를 제출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위헌 소송이 막 걸려가지고 하면은 소송 비용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그렇네요. 사실 근데 소송 비용도 소송 비용인데 저는 들으면서 딱 마음에 와닿았던 말이 이 다양성이 비즈니스 성과를 높인다. 라는 그 믿음, 그런 것들이 좀 네. 마음에 와닿았어요. 만약에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되면 사실 기업들은 더 큰 손해를 입는 셈이잖아요. 맞아요. 지금 기업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도 그 부분인데요. 대학이 소수인종 졸업생을 배출하지 못하면은 이제 그럼 기업은 다양한 인재를 어디서 찾아야 하나 네. 이런 고민인 거예요. 예전에는 대학 졸업생들 중에서 이제 인재를 찾으면 됐었는데 만약에 대입 과정에서 이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으면은 뭐 따로 기업 자체에서 인종적 다양성을
다양성을 고려해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짜든가 이런 식으로 새로운 인재풀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네. 그 아까 이 기업들이 다양성이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진다라고 믿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보수 단체들이 이 DEI를 문제 삼는 이유는 완전 정반대예요. 이 DEI의 관행이 기업 고유의 목적인 영리 추구를 방해하고 나아가서는 미국 경제의 성장과 자본주의적 가치를 훼손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EI 관행하면 돈 못 번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아요. 실제로 그런가요? 여러 자료들이 나와 있어요. 오늘 다각도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단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소수인종 우대 조치 역차별 논란은 진짜 오랜 시간 이어져 왔잖아요. 네. 1978년에도 소송이 하나 있었는데 앨런 바키라는 사람이 UC 데이비스 의대에 지원을 했는데 2번이나 떨어진 거예요. 데이비스 의대는 합격자 100명 중에 16명을 이제 소수인종으로 뽑는 전형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이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점수를 보니까 2.88이었대요. 네. 근데 앨런 바키는 3.46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가 더 높은 사람이 떨어지고 낮은 사람이 붙으면 이게 장기적으로 손해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였습니다. 반대 측의 입장도 사실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대학 입학에서 소수인종 우대 조치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그걸 조금 엿볼 수 있는 사례가 있는데요. 바로 캘리포니아예요. 캘리포니아는 1996년에 네. 이 주민투표로 주 단위에서 적극적 우대 조치를 금지했습니다. 그 결과로 UC 버클리와 UCLA에서 흑인이랑 히스패닉 입학생 비율이 즉시 감소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2022년에 UC 버클리 흑인 입학생 비율은 3.6%였습니다. 그렇게 이 캘리포니아 신입생 데이터랑 캘리포니아 연간 연금 데이터의 관계를 분석한 논문도 있는데요. 네. 캘리포니아에서 적극적 우대 조치가 금지되고 나서 히스패닉계 학생의 임금이 이제 비슷한 학업 성적을 가진 비소수 인종 그룹에 비해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 우대 조치 금지가 인종에 따른 경제적 격차에 영향을 끼쳤다는 게 드러난 거죠. 네. 이렇게 다양성을 확보하는 게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는 보수 단체의 주장은 뭐 이러한 근거들로 반박될 수도 있겠죠. 그렇네요. 사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고 다양한 데이터가 쌓였다는 건 그만큼 이 소수인종 우대 조치를 둘러싼 논란이 되게 오래 이어져 왔다는 증거잖아요. 네, 맞아요. 2003년에도 있었고 2016년에도 소송이 있었는데 네. 그때는 대부분 5대4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이 제도를 지키는 판결이 나왔어요. 소수 인종의 자리를 정해놓는 거는 위헌이지만 네. 적극적 우대 조치 자체는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했었는데 이제 그 뜻을 조금 살펴보면 결국에는 다양성을 지키는 게 사회 전체에 유리하다는 인식 때문이었겠죠. 네. 그러니까 적극적 우대 조치가 사라지면 뭐 소수인종 입학이 줄어든다는 즉각적인 결과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다양성에 대한 사회 전체 인식이 흔들릴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었는데 2023년에 그게 뒤집어진 거죠. 이게 뭐 최근에 이 미국 연방 대법원이 보수화됐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사인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보통 그럴 때 이제 대법관 개개인의 정치 성향을 따지잖아요. 근데 보수랑 진보, 뭐 다양성 이런 단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숫자로 살펴보면 조금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MQ 스코어라고 마틴 퀸 스코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대법원의 판례를 분석을 해서 대법관의 진보 보수 성향을 점수화한 자료인데요. 네. 그래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보수 성향이고 왼쪽으로 갈수록 진보 성향이 강한 건데 네. 1978년에 앞서 말씀드린 그 앨런 바키 소송 당시에 대법원 정치 성향은 MQ 스코어로 보면은 0.156 정도예요. 오른쪽에 살짝 걸쳐있는 중도 보수 성향인 건데 그랬던 그래프가 2023년에는 완전 오른쪽으로 향했습니다. 네. 문제는 사람들의 인식도 판결을 따라가는 경향을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대법원 판결이 있기 직전 여론조사에서는 적극적 우대 조치를 금지하려는 것에 반대하는 미국인이 63%였는데 이 판결이 있고 나서 진행된 조사에서는 절반이 넘는 미국인이 대법원의 위헌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판결로 미국이 반으로 쪼개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이유예요. 사실 진짜 법이랑 판결이 사람들 생각에 진짜 많은 영향을 미치긴 대법원이 하나 봐요. 그러던데 이러면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네요. 아니 그리고 정말 최근에 있었던 가장 큰 저한테는 좀 되게 크게 와닿았던 네. 판결이 그 로데웨이드 판결을
판결이 뒤집어진 사례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이외에도 뭐 총기 규제나 범죄 용의자 인권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럼 이 판결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하면서 음. 제가 찾아봤는데 제가 흥미로웠던 거는 최근 빌보드지가 발표한 주간 핫백 순위에 1에서 3위 모두가 컨트리 음악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1958년에 집계를 시작한 이후에 처음으로 컨트리 음악이 상위 3위를 싹쓸이한 거라고 네. 하는데요. 그래서 빌보드지도 되게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 문제는 인종차별 같은 내용을 담은 가사들이 많아서 이전에는 문제가 됐던 노래들이 이제 1, 2, 3위를 차지한다는 네. 겁니다. 그간 정치적 올바름에 반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의 역습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것도 저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 생긴 변화 중 하나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레트로 열풍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컨트리 음악이 아니라 네, 그 이제 내용이 미국이 좀 극단으로 나뉘었다 이런 증거로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근데 뭐 그렇다고 막 노래 가사를 막 법적으로 정해둘 수 없잖아요. 맞아요. 네. 게다가 이제 뭐 노래 말고도 사실 뭐 책이나 영화를 둘러싼 논란도 뭐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게다가 뭐 그 해림 MC가 예전에 써줬던 아티클로 써준 것도 있는데 로알드 달 이 개정판에서 인종적 고정관념이 들어간 표현을 출판사가 이제 막 삭제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되게 네. 많았죠. 게다가 뭐 흑인 인어공주 이런 것도 너무 대표적인 사례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게 너무 사실 복잡한 문제기도 해서 저도 이걸 친구들이랑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할 때 그런 게 좀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맞는 거야? 아닌 거야? 아까 우리 왜 DEI 얘기했잖아요. 네. 이거 하면은 진짜 기업한테 도움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거 사실 수치 알아야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저는 이제까지 좀 얘기하기가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어요. 그럼 제가 현구님께 책 한 권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어머. 무슨 정말 무슨 자연스러운 짠 거 연결이네요. 같다. 네. 일단 제목을 들어보시겠어요? 설명하기 지친 사람을 위한 데이터. 제가 사야 되는. 필요하실 것 같나요? 너무 필요하죠. 이게 얼마 전에 북저널리즘에서 나온 책인데요. 스브스 프리미엄이랑 협업을 해서 저희가 종이책 시리즈 3권을 연달아서 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편집한 책이에요. 아까 언급했던 MQ 스코어도 사실 여기서 나온 거고요. 여기서 또 로알드 달이나 인어공주를 둘러싼 논란도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책을 진짜 적극적으로 소개드리고 싶은 이유는 사실 이 책이 한쪽의 내용만 담고 있지 않아요. 뭐 로알드 달 관련해서는 그 검열이라고 주장하는 측이랑 정치적 올바름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는 측의 의견을 모두 다루고 있고요. 데이터도 양쪽 기준에서 모으고 있어요. 사실 이런 민감한 주제를 다룰 때 얘기하다 보면 막 감정이 상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숫자를 놓고 얘기를 해보자 라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미국 대법원의 정치 성향을 숫자로 나타내기도 하고 또 디즈니 작품 20편의 대사를 하나하나 분석한 결과도 나와 있어요. 근데 전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데이터는 사실 너무 많지 않나? 그쵸. 오히려 많아서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책이 조금 더 특별한 이유는 뭔가요? 저는 이제 데이터 저널리즘 뉴스레터 마부뉴스의 글을 이걸 엮은 건데요. 네. 보통 데이터라고 하면은 막 명확하고 정확하고 그렇죠. 차갑고. 네, 그리고 냉철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프롤로그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어느 순간 우리 사회에서 관용과 배려를 외치는 목소리의 힘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게 익숙해진 오늘날 이 책은 데이터가 가진 객관성으로 이 틈을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다양성이 좋긴 좋은데 다양성이 사라지고 있다. 뭐 사례를 대봐라 하면 말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막막하잖아요. 네. 근데 이 책에는 그게 숫자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래저래 꺼내 쓸 수 있는 내용이 많고 또 특히 환경이나 젠더같이 흔히 진보 이슈라고 말해지는 주제를 다룬 내용도 많아요. 저처럼 설명하기 지친 사람 아니면은 조금 감정 상할 일 없이 숫자로 얘기해보고 싶은 사람이 읽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제목도 이렇게 지었습니다. 저도 인상 깊었던 그 부분이 그 패스트 패션이 환경을 망친다는 얘기는 다들 많이 하잖아요. 사실 이제는 너무 당연해진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이 책에서는 막 일주일 동안 시인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신상품들을 다 조사해서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아니 그 수치 보니까 정말 확 와닿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얘기를 조금 새롭게 느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환경이나 젠더 감수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감수성의 양극화도 이제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이 책에 소수인종 우대조치 판결을 둘러싼 데이터를 그래프로도 볼 수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설명하기 지친 사람을 위한 데이터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문장 하나 소개해 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기존 북저널리즘 책이랑 이제 달리 친근한 말투를 사용하는데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와 다른 감수성을 가진 사람을 이해하는데 데이터는 큰 힘이 됩니다. 어떤 주제가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중요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관심도, 민감도, 감수성에도 차이가 있을 테니까요. 이 책의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감수성이 풍부한 독자에게 너의 행동이 유난히 아니다라는 당위성을, 상대적으로 감수성이 부족한 독자에게는 진실은 이렇다라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렇게 감수성의 간극을 좁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변함없이 현재를 해설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이야기 들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 주에도 유익하고 재미있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북저널리즘 위크엔드는 북저널리즘 웹사이트와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도 위크엔드에서 만나요.